정치구구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요. 홍 대표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다음 28일 날 올렸거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이제 추모하는 얘기를 하고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참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인이 특히 이제 정치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홍 대표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같은 말도 막말이고 어떤 말은 촌철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홍 대표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비유를 쓰는 것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전에 이제 2008년도에 미 대통령 후보였던 공화당의 이제 존 맥케인 의원이 지금 그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분 자서전이 올해 봄에 나왔습니다. 그 자서전 중에 보면 지금 현대 미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겸손과 배려의 결핍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께서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맥케인 상원의원의 자서전을 꼭 한번 좀 읽어보고 들어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치에 부족한 게 또 하나가 공감의 능력 아닌가 싶은데 이정미 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정치가 적대적인 언어로 인간의 마음조차 무너뜨리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참 많이 나빠졌다. 완곡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그 성정의 문제도 있겠죠. 이렇게 못 참는 것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노회찬 대표의 그 죽음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홍 대표가 볼 때 이른바 좌파가 우세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다시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쪽에 대한 위기감을 가진 게 아닐까. 진보 좌파 중에 계속 이런 뭐 말하자면 죽음도 이렇게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의 이제 감성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지지를 계속 높인다면은 우리 우파는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거 한번 이 분위기를 끊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잘 생각해 준다면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반발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같은 마음으로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당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 채워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정의당이 상당히 마음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의당이 12.5%, 자유한국당이 18.6%, 민주당이 44%,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7%, 2.9%, 의석이 훨씬 많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보다는 높고 의석이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보다는 6%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의 정기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그동안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정의당은 꾸준히 상승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선거라는 국면을 넘어서서 굳이 이제 선거 때에 자유한국당이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 유권자들이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그 아까 이정미 대표 말에도 나옵니다만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보고 그야말로 어려운 대중들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이제 노동자, 농민이나 빈민, 기층 대중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대중들한테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능하고 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제가 앞으로 이제 정의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 이야기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와서도 제1야당 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거든요. 거침없이. 그 말이, 그 목표가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쯤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제 총선도 2년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장밋빛 전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짚을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두 상징적 인물 중에 한 기둥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계속 이제 누가 빠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정의당도 다른 당과 비슷하게 새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봐도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죠. 국방 분야의 아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정의당의 이제 본류적인 활동은 아닌 건데. 그만큼의 이제 역할을 하는 의원이 보이는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야당 교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의당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곧 어떤 벽에 부딪히긴 부딪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올라왔는데 결국은 정의당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민주당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중도화 전략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딪혀야 될 것인데 그 부딪힘 때 과거에도 이게 민주노당 시절부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당신들은 저쪽 더 나쁜 자들을 공격해야지 왜 우리를 공격하냐라는 그런 이제 딜레마적인 현상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전략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깨야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이런 얘기를 한번 두 분께 그럼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정의당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이 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을 했더라도 그 예상보다는 더 큰 폭으로 어떤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의당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떤 쪽에 그 정의당의 그 발을 두고서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나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층 대중들만을 보지 않고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능력 있는 정책, 꾸준한 실천. 예를 들면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3일 전에요. 워싱턴 특파원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최저임금 논란이 나오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의 논란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회가 자영업자가 7%, 일본이 대략 12%인데 한국 사회는 적게 잡아서 28%, 많이 잡으면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노회찬 의원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의 문제가 정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의당에서 저는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그 자기 대중들 이제까지 지지층을 했던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예를 들면 독일 3인당이 하르츠게 같이 이제 노동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루어서 사회 전체를 쭉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열려져 있는 시각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떻든 이 정의당에 계신 분들의 정직성, 도덕성, 뭐 진실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실 정치에 있어서
능력에 대한 공감마저도 얻어나가는 과정들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윤태곤 시장은 아까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제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현안,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과연 기존의 지지층들을 더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과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의당의 앞길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과 고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민주노동당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20여 년간 겪고 지속적인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제 10여 석이 되고 제일 잘 나갈 때는 뭐였냐면요. 제가 보니까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노회찬 대표가 이제 뭐 6,411번 버스에 대한 그 연설이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더 힘든 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때 오히려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태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금 같으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건 뭐 누구 특별한 어느 당의 잘못이 아닌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지고 있냐면은 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50대 이상에 대해 가지고 명예퇴직률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럼 명예퇴직률 높이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편의점 개업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이 입점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편의점 입점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질적인 게 되려면은 정의당이 저는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 더 힘든 분들하고 거기에서 더 이제 밀착도를 가지면은 더 조망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의당이 소수 정당 그리고 바른 목소리 내는 정당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정의당에 상당히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과연 어떤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고 정치적 발언을 해나가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앞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 꼭 모셔서 정의당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누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 지지율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오늘 같이 발표된 그 지지율 이야기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정기적으로 조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이 61.1%, 부정이 33.3%인데 시청자 여러분 긍정적인 평가 61.1%는 이 리얼미터 평가가 계속된 이래 올해 1월 4주차 6개월 전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집권 이후에 60.8% 여기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 33.3%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1.9%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갤럽도 지난주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62% 잘못하고 있다 28% 리얼미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반, 집권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정면을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게요. 뭐 그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80% 육박했지 않습니까? 사실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높으면 좋은 거지만은 그건 야당이라든지 이쪽이 전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었는데 가만 보면은 6.13 지방선거 때가 꼭지점이었습니다. 다 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당과 청와대가 일을 실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박근혜, 이명박하고 비교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하고 비교하고 거기보다 여기가 말도 안 되게 낫지라는 게 보통이었는데 혼자 두고 보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 2년 차에 대한 지지율로 치면 다른 대통령보다 높고 이른바 이제 민주국가의 지도자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높습니다. 하지만은 낙폭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지지율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들도 청와대에 있을 때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도 신경 안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봐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제 1년 4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뭔가 좀 유연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2004년도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4년도 탄핵 직후에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지지율을 고공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영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솥단지를 들고 여의도에 시위를 벌어집니다. 예.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런 다음에 지지율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퇴근길에 나가가지고 시민들 얘기, 맥주를 드시면서 듣는 것도 좋은데, 들으시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업종별 차등 안 된다는 걸 애써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라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자영업을 하던 또는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돼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든 뭔가 정부가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보다 더 유연하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정책적 구현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면은 그나마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가면은 정말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유연하고 또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는 이런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자서전, 제목이 아마 힘없는 파도죠. 힘없는 파도입니다. 힘없는 파도라는 그 책 안에 겸손과 배려, 이 부분, 이 덕목이 얼마나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얘기. 예. 예.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방 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파도, 대한민국에서도 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낮았던 때를 가만히 지금 와서 복기를 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상화폐하고 남북 단일팀 논란이 딱 그렇죠. 겹쳤던 때였죠.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보면은 잘했다는 부분은 대부분 남북 관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경제와 민생 문제를 들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의견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요. 뭐 지지율이 높아야죠. 높아야지 국정 동력이 생기고 전반적인 이제 영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자산이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정책인데 이건 조금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을 한 5% 소비를 하는 거죠.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인기 없는 정책들 쭉 쓰다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은 뭔가 또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벌충해가지고 통장에 잔고를 채워놓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높아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지율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광화문에서 이제 대통령이 좀 설명을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개편도 하면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이제 홍보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늘리고 또 정부에서 각 부처에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유민영 전 하거든요. 비서관이 아마 들어갔죠? 뭐 예. 그러는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좋은데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게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정책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전자면은 홍보 부족이고 후자면은 보통 소통 부족이라고 하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 땐가 싶습니다. 예, 소통을 좀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연차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의 초절정기고 아마 이번 주에 휴가를 가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 청와대가 밝혔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함께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의 한 사찰을 찾은 모습이죠. 봉정사 그 극락전이 있는 봉정사죠. 저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등재되어 있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일한 곳이어서 저기를 가장 먼저 찾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가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휴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 가서 어떤 책을 갖고 갔느냐, 가서 또 어떤 일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 대충 브리핑해 주는데 이번에 청와대는 아무런 브리핑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 특히 뭐 최고 지도자의 자리가 너무 바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스스로 깊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 대통령들 보면 무슨 휴가도 이벤트 가듯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닷새에다가 주말 끼시면 지금 9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좀 생각들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좀 정겨운 사람 불러다가 좀 막걸리도 좀 드시면서 좀 그 심신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휴가 때 읽는 책 문제는요. 출판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대통령이 휴가 때 이런 책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잖아요. 근데 과거 대통령 보면 예를 들면 정관종요를 가져갔다. 그러는데 정관종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쓴소리 할 수 있는 것을 듣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면서 정관종요를 읽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저분이 책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도 지금 뭐 수양을 쌓기 위해서 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는 거면 또 모를까 애써 무슨 몇 권의 책을 들고 가서 그걸 휴가 시간에 다 읽는다.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번 휴가 갈 때마다 주요 방송사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다 따라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뉴스마다 연결합니다. 뉴스마다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책방에 가서 책을 샀고 저 두 딸과 함께 뭐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참 나도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휴가도 휴가가 아니고 중요한 정치 뉴스의 하나, 정치 뉴스로 소비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고 이제 유럽 같은 예. 경우에 좀 다르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절친형 지금까지 정도 그 두 됐죠. 가지 그, 약간 예. 재미없는 쪽으로 이게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필요할 땐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예컨대 뭐 지금 뭐 어느 쪽에 뭐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곳에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신경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한테도 휴식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정치 뉴스에 대해 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기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얼마 머리가 또 복잡하시겠어요. 휴식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개각도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브리핑을 안 하는 게 뭐 또 52시간 이제 시스템 맞춰가지고 언론인들한테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주변 분들에게 또 다른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군 시설, 군 휴양 시설에 가서 휴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다녀온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 다음 달 25일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3명으로 대표 후보들이 압축이 됐죠.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는데 최근에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한마디 했던 것이 오늘 아마 조간신문 보신 분들은 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김진표 의원이 세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송영길 의원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 관련한 의혹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당내 경선에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이것을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아마도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 불륜 스캔들에 이어서 조폭 유착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기된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김진표 의원이 이제 어떤 이제 보면 이제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 ARS가 45%입니다.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온라인 당원들이죠. 요즘 이제 권리당원하고 이제 평당원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애초에 김진표 의원은 이쪽에서는 그렇게 뭐 지명도라든지 인기가 높지 않아요. 이해찬 의원이 강하죠.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분들의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이 강한 쪽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를 이제 생각한 것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저 사안이 쟁점이 될 만큼 우리 이제 국정 운영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이재명 예를 들어서 김진표 후보 말대로 이재명 지사를 탈당시키려면 뭔가 또 논쟁이 벌어지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되는 게 과연 뭐 드루킹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아닐까요?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 거취 문제 쟁점화시키려 하는 것 같고 이해찬 송영길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 하느냐. 나는 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표를 의식한 건데 일단 참 평소에 김진표 의원답지 않아요. 김진표 의원이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통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온화한 분위기인데 저분이 암만 표를 의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굳이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지지층들이 반응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보기엔 김진표 후보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지금 운수미 시장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나 이해찬 후보의 모습이 훨씬 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올바른 입장 표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제가 봤더니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스캔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겠지만 나는 충실하게 도정에 매진해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민주당 경선에 과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